22년이었습니다.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도난을 막아온 시간이었는데요.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가보지 않은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2년 동안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은 반드시 훔친다고요. 기회만 주면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직원도 고객도 경비원도요. 데이터가 증명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감시도 없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명품 가방을 두고 가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권도 현금도 기밀 자료까지 전부 들어있는 가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방이 돌아왔습니다. 단 한 푼도 사라지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그 순간 22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듀몽입니다. 프랑스 최대 명품 그룹의 글로벌 보안 책임자예요. 22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상하이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난 사건을 제가 관리했어요. 지난해에만 876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623건이 내부 범행이었는데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신념이 아니에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숫자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22년간 모은 데이터가 증명했어요.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훔칩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직원도 고객도 심지어 경비원까지도요. 그런데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파리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였는데요.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긴급 안건이라고 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마케팅 이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특별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BTS 콘서트장 근처에 팝업 스토어를 연다는 계획이었는데요. VIP 고객 200명을 초대해서 신상품을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안이었어요. 총 5억 유로 상당의 제품이 전시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 치안 수준은 어떻습니까? 마케팅 이사가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안쓰러운 웃음이었는데요. 세계 최고 치안이라는 말을 저는 수도 없이 들어봤거든요. 런던도 그랬습니다. 뉴욕도 그랬어요. 도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직원이 훔치거나 조직 범죄단이 개입하거나 내부자가 정보를 팔았어요. 한국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한국의 범죄율, 절도 사건 통계, 조직 범죄 현황까지 전부요. 이틀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OECD 국가 중 범죄율이 가장 낮았거든요. 10만 명당 절도 사건이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신고되지 않은 범죄도 많았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짐을 꾸렸어요. 노트북, 카메라, 보안 장비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 명품 가방이었는데요. 에르메스 버킨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방은 일부러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미끼였거든요. 도둑이 얼마나 쉽게 접근하는지 테스트하는 도구였습니다. 22년간 이 방법으로 현장을 확인해 왔어요. 동료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는데 왜 그렇게 경계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훔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클레어, 당신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관이 아니라 현실이죠. 22년 데이터가 증명해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파리 아파트 창밖을 봤어요.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도 매일 수백 건의 절도가 일어난다는 걸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깨끗한 통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오후 4시 50분이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 울고 직원들이 고함치는데요. 인천은 달랐어요.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소음이 없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바닥을 봤는데요. 먼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공항은 하루에 10만 명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저는 무릎을 굽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밀치지 않았어요.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순서를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오기까지 3분이 걸렸습니다. 파리에서는 최소 15분이거든요. 짐을 찾으러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걸 봤습니다. 가방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쓰러진 가방이 없었거든요. 손잡이가 꺾인 것도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가방이 던져져요. 뉴욕에서는 짐이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리한 것 같았어요. 공항 직원이 떨어진 가방을 조심스럽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건 제가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통제가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저녁 6시 40분이었는데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어요.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대중교통이야말로 도시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파리 지하철은 오줌 냄새가 납니다. 런던은 곰팡이 냄새가 나요. 뉴욕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서울은 달랐어요. 지하인데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냄새가 안 났어요. 바닥도 깨끗했어요. 낙서가 없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온통 낙서투성이거든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정확히 문이 열릴 위치에 두 줄로 서 있었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전광판을 봤어요. 다음 열차 도착까지 2분 30초라고 떠 있었습니다. 파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표시된 시간은 대부분 틀리거든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2분 30초 뒤였어요. 문이 열렸는데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타는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뒤에 탔는데요.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저도 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음 역에서 한 여성이 내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명품 가방을 의자에 두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샤넬이었어요. 진품이었는데요.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가방이 무방비 상태였어요. 주변에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았는데요. 저는 긴장했어요. 보안 전문가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파리였다면 3초 안에 사라졌을 겁니다. 런던이라면 5초요. 뉴욕은 2초면 충분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10초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0초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돌아왔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렸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제 22년 경험이 부정당했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시도 없었어요. 주인도 한눈을 팔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음 역에서 또 봤습니다. 한 남성이 백팩을 의자에 두고 문 쪽으로 갔어요. 역시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요. 가방이 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이번에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3번째 역이었어요. 한 학생이 노트북 가방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노트북이었거든요. 최소 100만 원은 하는 물건이었는데요. 파리였다면 1초 만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책을 읽었어요. 건너편 남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본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팩이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손을 뻗었어요. 훔치려는 게 아니었는데요. 백팩이 떨어지지 않게 살짝 옆으로 밀어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훔치지 않는 것도 놀라운데 지켜주기까지 한다고요?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백팩을 들고 내렸어요. 중년 남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시였는데요. 그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시 없는 질서, 통제 없는 신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요. 거리에 불이 켜졌어요. 밝았습니다. 안전했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는데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2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사람은 기회만 주면 훔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아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을 떠올렸는데요. 지하철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건 몇 번에 불과했으니까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샘플이었습니다. 더 많이 봐야 했어요.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요. 행사장 답사를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지하철을 또 탔는데요. 이번에는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잡했는데요. 하지만 밀치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리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요. 제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명품 토트백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퍼를 안 잠갔더군요. 안이 다 보였어요. 지갑, 스마트폰, 화장품 파우치가 보였는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파리였다면 소매치기의 천국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소 10명이 그 가방을 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요. 손만 뻗으면 닿았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가방을 보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남성은 그 여성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요. 가방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인간은 기회를 보면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성이 내렸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열린 채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무관심, 아니 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팩을 의자에 둔 채 문 쪽으로 갔어요.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백팩이 의자에 있었습니다. 옆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백팩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했는데요. 백팩이 떨어지지 않게 살짝 옆으로 밀어줬습니다. 학생이 돌아왔어요. 백팩을 들고 내렸는데요. 중년 남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시였어요. 그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훔치지 않는 것도 놀라운데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제 명품 가방을 의자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심장이 뛰었어요. 에르메스 버킨이었거든요.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인데요. 이걸 무방비로 둔 겁니다. 파리였다면 미친 짓이었어요. 뒤를 힐끗 봤습니다.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가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창밖을 보셨어요. 30초가 지났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돌아갔는데요. 가방을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빙긋 웃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는데요. 22년간 믿어온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었는데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했어요.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CCTV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감시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요. 여성들이 혼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으로 안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는데요. 그 신뢰가 시스템보다 강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보안 전문가로서 인정한다. 한국은 내가 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행사 전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최종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행사장 주변 유동 인구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광객, 직장인, 학생들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인파가 많은 곳은 범죄의 온상이거든요. 광장을 걸었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소매치기가 활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도 수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가방을 의자에 뒀어요. 제 에르메스 버킨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행사장 동선, 비상구 위치, CCTV 사각지대까지 모두 정리했는데요. 일에 집중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뛰고 있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BTS 멤버를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창가로 갔습니다. 목을 빼고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소동이 잠잠해졌어요. 헛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저도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가방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의자를 확인했습니다. 바닥도 봤는데요. 테이블 밑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제 가방이 사라졌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방 본 거 없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다고 했는데요. CCTV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패닉이 왔습니다. 가방 안에 여권이 있었어요. 현금도 있었는데요. 500만 원어치 유로였습니다. 회사 신용카드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행사 기밀 자료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가 털렸어요. 그것도 한국에서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기회만 주면 훔쳤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 번호를 몰랐는데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110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는데요. 70대쯤 돼 보였어요. 얼굴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제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요. 가방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노인이 들고 있었어요.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통역을 해줬는데요. 노인이 광장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누군가 실수로 가져갔다가 버린 것 같다고 했는데요. 카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가방 안에 있어서 여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여권이 있었어요. 현금도 그대로였는데요. 신용카드도 있었습니다. 기밀 자료까지 전부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노인을 봤는데요.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거였어요. 가방을 돌려주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느냐고요. 직원이 통역했는데요. 노인이 손을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최소한 택시비라도 드려야 한다고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찾아줬어요. 2km를 뛰어왔습니다. 70대 노인이요. 그런데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22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노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이름도 묻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도 받지 못했는데요.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음날 아침에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였는데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어젯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돌려받은 거였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배가 고팠어요. 호텔 조식은 8시부터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식당을 찾았는데요.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아침 7시인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들어갔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방에서 뭔가 끓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자리를 가리키셨는데요.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한글이었는데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물었어요. 영어로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난감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어제 그 노인이었거든요. 가방을 돌려주신 분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저를 알아봤어요.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노인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어로요. 노인이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다는 표시였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번역 앱이었어요. 노인이 한국어로 타이핑하셨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먹었다고요. 노인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또 타이핑하셨는데요. 여기 국밥이 맛있어요. 제가 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가방을 돌려주셨는데 밥까지 사신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사야 한다고요. 노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번역기에 적으셨는데요. 손님이니까 제가 대접해야죠. 할머니가 국밥을 가져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냄새가 좋았는데요. 노인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어요. 뜨거웠는데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노인도 드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가끔 노인이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는데요. 먹어보라고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요. 노인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이미 하셨다고 했어요. 번역기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하신 거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였대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노인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번역기에 천천히 적으셨어요. 화면을 보여주셨는데요.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따뜻했어요. 주름이 가득했는데요. 평생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요? 노인이 번역기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셨는데요. 당신이 제 딸 같아서요. 프랑스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노인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는데요. 울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식당 안에서요. 할머니가 휴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노인이 등을 쓰다듬어 주셨는데요. 22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졌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요. 기회만 주면 훔친다는 데이터가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었어요. 최소한 여기서는요. 노인이 증명해 주셨거든요. 가방을 돌려주시고 밥을 사주시고 위로까지 해주셨는데요. 대가 없이요. 조건 없이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진정하고 일어났습니다. 노인께 인사했어요. 절을 했는데요. 한국식으로요. 노인이 웃으셨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이 맑았는데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행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신호등 앞에 섰는데요. 한 학생이 할머니 손을 잡고 건너고 있었어요. 직장인이 유모차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이게 진짜 안전이구나 싶었습니다. CCTV가 아니라 배려가 만드는 안전이요. 감시가 아니라 신뢰가 지키는 평화였거든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신뢰다. 그런데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는 행사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VIP 고객 200명이 입장했는데요. 저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보안 책임자니까요. 5억 유로 상당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파리였다면 경비원을 10명은 배치했을 겁니다. CCTV도 30대는 달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경비원은 3명이었습니다. CCTV는 8대였는데요. 최소한의 인력이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고객들이 질서 정연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요. 제품을 조심히 다뤘어요. 아무도 몰래 만지거나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직원이 한 고객에게 가방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촬영 때문이었는데요. 고객이 순순히 건넸어요. 명품 가방이었는데도요. 파리였다면 절대 안 맡깁니다. 행사가 끝났어요. 저녁 6시였는데요.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어요. 손상된 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본사에 보고했어요. 행사 성공이라고요. 보안 사고 제로라고 했는데요. CEO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직원들과 뒷정리를 했어요. 8시쯤 끝났는데요.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지만 밝았어요. 안전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수천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길을 찾아 걸었거든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한 남성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요. 뒤에 가던 여성이 주워줬습니다. 남성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짐을 들고 계셨어요. 대학생이 도와드렸는데요.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학생이 웃으며 갔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경찰을 불러줬습니다. 5분 뒤 엄마가 달려왔어요. 평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놀라웠어요. 서로 돕고 있었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보안 시스템이구나 싶었는데요. CCTV도 경비원도 자물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든 세대가 있었습니다. 노인 세대였어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낸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난 노인이 떠올랐어요. 가방을 돌려주시고 밥을 사주신 분이요. 그분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서요. 배고파도 참으셨대요. 힘들어도 견디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 사람들에게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요. 그리고 노트를 폈어요.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감시가 필요 없는 사회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신뢰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2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요. 영어였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나 봐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라고 했는데요. 기쁨의 눈물 같아 보인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하냐고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친절이라는 게 뭔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대요. 남의 물건은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요.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주우면 꼭 돌려줘야 한다고 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배우느냐고요. 그녀가 웃었어요. 네, 당연하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워요. 제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뭘 가르치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조심하라고 가르쳤어요. 남을 믿지 말라고요. 물건을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많으니까요.
그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로 못 믿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외로웠거든요. 22년간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았어요. 동료도 고객도 심지어 친구도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는데요. 그녀도 웃으며 흔들어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광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바빴는데요. 하지만 서로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안전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준 거였는데요. 밥상머리에서 학교에서 골목에서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었거든요. 옷을 개고 노트북을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는데요. 마지막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이었어요. 여권도 현금도 기밀 자료도 전부 그대로였는데요. 손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이 가방이 이 나라에서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는데요.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CEO였어요. 클레어, 이번 서울 행사 완벽했습니다. 보안 사고 제로.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경비원 3명으로 5억 유로를 지켰다고요? CCTV 8대만으로 충분했다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답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나라였어요. 그 신뢰가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환했습니다. 한강이 보였는데요.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었어요.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밀라노 공항 책임자였는데요. 마르코 비앙키라고 했어요. 처음 받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열어봤어요. 클레어 뒤몽 씨께. 저는 마르코 비앙키입니다. 유럽 최대 명품 박람회 보안 총괄이에요. 오래전부터 당신의 보안 시스템을 연구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서울 행사 데이터를 봤습니다. 경비원 3명, CCTV 8대. 5억 유로 행사에 이게 전부였나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안 전문가로서 데이터로 말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답장을 썼습니다. 비앙키 씨, 한국에 와보세요. 직접 보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22년간 배운 보안 상식이 여기서 전부 무너졌거든요. 보내고 나서 노트를 폈어요. 지금까지 적었던 것들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공항에서 느낀 이상함, 지하철에서 본 장면들, 가방을 돌려준 노인, 밥을 사준 따뜻함, 젊은 여성이 했던 말까지요. 한 페이지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보안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 밤에 적은 거였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막을 필요가 없게 만들거든요.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22년간 저는 틀렸어요. 사람은 기회만 주면 훔친다고 했는데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일한 나라들의 이야기였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한국 역사를 읽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의지했던 거였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물건을 지켜주는 문화가요. 가방을 돌려주신 노인도 그랬어요. 그분은 전쟁을 아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사셨을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던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에게 진짜로 당연한 일이었어요. 배워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몸에 밴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는데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또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22년간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동료도 고객도 친구도요.
사람은 기회만 주면 훔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계했어요. 항상 의심했습니다. 항상 혼자였는데요. 외로웠어요. 젊은 여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못 믿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라고 했는데요. 맞았어요. 외로웠습니다. 22년 내내요. 그런데 여기서 달랐어요. 노인이 제 손을 잡으셨을 때, 할머니가 국밥을 내오셨을 때, 젊은 여성이 옆에 앉아 말을 걸어왔을 때, 그때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믿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믿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파리에 있는 동료 앙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 한국은 역시 위험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라고 했어요. 완전히 반대였어. 앙투안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사람은 기회만 주면 훔치는 게 아니었어. 믿어주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였어. 앙투안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클레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이제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불빛이 강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22년간 쌓아온 벽을 허물고요. 새로운 시선으로요.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요. 그런데 파리에 돌아가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는데요.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파리 공항에 내렸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이었는데요.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을 끼어들었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는데요.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쓰러져 있었어요. 손잡이가 꺾여 있었는데요. 인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냄새가 났는데요. 담배 냄새였습니다.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터기 켜주세요 라고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당연하게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 라고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안전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역시 통계가 맞았네 라고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계가 아니었어. 사람이었거든. 동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했는데요. 저는 가방을 돌려준 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사준 이야기도 했어요. 지하철에서 본 장면들도 말했는데요. 동료들이 조용해졌어요.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진짜야?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적은 노트를 다시 읽었는데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였어요. 공항에서 느낀 이상함, 지하철에서 본 질서, 명품 가방을 두고 가도 그대로인 장면, 가방을 돌려준 노인, 밥을 사준 따뜻함, 당연하다는 말,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었거든요. 아니, 수백 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온 거였는데요. 밥상머리에서, 학교에서, 골목에서요. 남의 물건은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요.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하라고요. 그 가르침이 쌓여서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쌓여서 신뢰가 됐습니다. 신뢰가 쌓여서 안전이 됐는데요. CCTV가 아니었어요.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자물쇠가 아니었는데요.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서울 행사 보안 보고서였는데요. CEO에게 제출할 거였습니다. 보통은 숫자로 채웠어요. 위험 요소 몇 건, 보안 사고 몇 건, 인력 배치 몇 명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보안 전문가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계속 썼어요.
경비원 3명과 CCTV 8대로 5억 유로 행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22년간 배운 보안 공식이 있었어요. 불신 더하기 감시 더하기 통제는 안전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신뢰 더하기 배려 더하기 문화가 안전이었어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후자였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는데요.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준 것은 명확합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요. 위협이 아니라 배려로요. 감시가 아니라 믿음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이었는데요.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가 보였거든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요.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불안한 도시가요. 물건을 두고 가면 사라지는 도시가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 노인이 보고 싶었는데요. 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이 제 딸 같아서요 라고 하셨던 분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발음이 떴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노인이 들으셨다면 웃으셨을 것 같았어요. 한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흘렀고 폐허 속에서도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옆에서 한국은 일어섰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소중히 다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화려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는데요. 그게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안 전문가입니다. 22년간 사람을 의심했어요. 데이터로 판단했고 숫자로 움직였습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경계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가장 강한 보안은 사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서로를 돌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